같은데, 이제 관건은 어느 쪽이 이제 주도권 잡는 것 같아요. 김혜기 대표가 주도권을 잡느냐, 아니면 그쪽 팀들이냐. 그쪽 팀들은 대부분 기독교 팀들이거든요. 미주민 분들이나 한국인 분들이나. 기회를 하죠. 아니, 예. 그러면 오늘 제 8차 회의를 시작하고요. 8차 회의는 지난번에 예정했던 대로 오재영 박사님의 강의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재무학을 전공해서, 은행 금융기관에 한 35년 정도 전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까 좀 이리 오신 분들이 그렇지만, 사이버국회라는 것도 해서, 또, 처음에는 마음의 병 때문에, 마음에 대한 거, 건강에 대한 거를 공부하다가, 이렇게 또, 사회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를 좀 하다가, 이렇게 사이버국회를 접하게 돼서, 정치에 됐지만, 또 어느 순간엔 또 역사 공부를 하고 보니까 민족이라는 개념과 그리고 옛날 우리 민족훈이라는 컨셉이 아주 강하게 와서 오늘 강의는 이런저런 것이 제 아주 전문 분야가 아니라 제가 그동안 좀 이렇게 우리 민족에 대한 현재 시대적인 흐름과 우리 민족의 역할이랄까 이런 걸 제 나름대로 자료를 좀 모아가지고 한번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 그것이 서로 공감대를 행사하면 좋겠다. 이렇게 싶어서 이런 데이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대선 때문에 굉장히 좀 그것 때문에 바빴지만 세계적으로 제일 큰 이슈가 마야 문명이 2012년 12월 21일로 멸망한다는 예언에 관련되는 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회자가 됐는데요. 이것이 우리는 12월에 선거한다고 했지만 외국은 아주 그걸로 굉장히 많이 왔는데 저는 이렇게 내추럴하게 과학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디스커버리나 히스토리나 이런 거에 계속 기억에 대한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이게 어떤 시대적인 뜻이 무엇이냐. 얼마 전에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우연하게 발견된 이 마야의 달력입니다. 이 달력 속에 그리고 많은 유물 속에 이 예언들이 나오는데 마야 문명은 이것이 역사에 대한 예언적인 사항을 계속적으로 적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예측 속에는 멕시코만의 스페인 함대가 도착했을 때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받아들여서 왕까지 완전 포로가 됐지만 이 사람들의 예언서에는 외부의 큰 세력이 나타나서 자기의 문명에 대한 큰 충격을 준다는 그런 예언의 기록이 있는가 하면 천재지변이라든지 폭풍 이런 이 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예언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2012년 12월 21일까지만 기록이 되고 거의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아무튼 이 전체 주기를 많이 이렇게 분류를 한 바로는 이때 2012년이라는 게 전체 물리학자들이 보니까 바로 태양계가 은하계 속에서 이 순환을 하는데 이 시기가 중심으로 들어가는 시기로 또 오성이 진열되는 그런 시기라.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해석이 여기에 나오는 얘기는 과학자들의 검증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야역의 주기를 보니까 5200년이라는 주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학 프로그램 속에 빙하가 녹아 떨어지는 빙하의 절벽 장면에 가서 보여주는데 과학자가 안내를 하는데 거기 가서 딱 보니까 풀이 말하자면 모양을 그대로 한 채로 얼음 속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풀을 연도를 측정해 보니까 5200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사람들의
이 마야역으로 보면 5200년이라는 주기라는 거 있는데 역사적으로 나일강 문명이나 힌두 문명이나 이런 데 보면 지구의 커다란 변화가 5200년 동안 있었다. 그리고 이 빙하가 녹은 자리가 바로 옛날에는 풀이 자란 자리인데 5200년 전에 갑자기 기후변화로 인해서 동토가 되어서 그 풀이 그 자리에서 얼었다가 녹아 나왔다. 그래서 하나의 그 큰 주기가 굉장히 5200년이라는 게 지구 주기가 아니라 우주적인 주기, 맞아, 은하계 주기로의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또 동양의 가장 그 운세 흐름이랄까 이거를 주역을 가지고 대표하는데 미국인 학자가 주역을 연구를 했는데 주역에도 이게 주기가 있더라고요. 그죠? 이게 바로 주역의 주기입니다. 큰 주기의 흐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걸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 그래프가 큰 변동을 갖는데 여기 팍 떨어지는 부분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큰 변동의 조짐이 아니냐 이렇게 의견이 나왔죠. 그리고 세계의 모든 일어나는 모든 정보를 전부 다 인풋 시키는 큰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사항을 넣으면은 예를 들면 대지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측이 나오는 거예요. 블랙아웃이라든지 뭐 이런 예측이 많이 나오는데 이 레포트의 주식 예언을 분석을 했더니 12월 21일 날 분석이 거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등등의 그다음에 뭐 꿀벌이 지금 멸종이 되고 있다든지 이래서 이 2012년 12월 20일이라는 게 굉장히 큰 변동의 하나의 전환점이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뭐 그 당시에는 태양의 폭발, 위성 충돌, 혜성의 출현 뭐 이런 걸로 많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무엇이 가장 유력하냐. 지축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해석으로 어느 것도 확실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유명한 예언가들이 바로 이것은 하나의 흑기동 지축이 움직이는 걸로 상당히 많이 예언이 나오고 있고 이것은 하나의 지구 자체 하나의 정화적인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견해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2001년도에 제가 삼척에 지방에서 제가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제가 버스단에서 우연찮게 책 하나를 심심해서 구했는데, 이게 바로 육교가라는 사람이 쓴 지구의 운명과 인류의 미래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니까 여기에 이 사람이 육교라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일본에서 6천여 개 기업에 대한 컨설턴트를 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큰 컨설팅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건물의 레이아웃하고 사무실 배치하고 이런 걸 다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는데 개점하는 날 딱 갔더니 문을 이쪽에 넣고 이렇게 배치를 이렇게 하는데 뒤집어 놨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또 딴 데 물어보는 데가 있습니다. 물어본다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시다시피 일본에는 이렇게 풍수라든지 뭐 이렇게 뭐 보는 사람이 예측적인 사람이 많아서 그런 사람한테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런 사람을 소개해 주시면 제가 다음에 컨설팅한테 그걸 모든 것을 반영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그런 그 예언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대화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지구에 큰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예언적인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컨설팅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써놓고 이런 부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유심히 보니까
이게 뭐냐면 지구와 인류는 하나의 공동 운명체다. 그래서 인류의 의식이 떨어지면 지구도 아주 어려운 환경이 많이 생기고 지구의 의식이 올라가면 이 의식이 인류의 의식이 올라가면 지구도 아주 좋게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문제는 지금 바로 이 우주적인 주기에 의해서 바로 현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다. 3차원의 바로 에고와 대립과 경쟁. 바로 그렇죠. 우리의 지금 생존력을, 생존의 다이나믹성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에고와 대립과 경쟁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까 전쟁을 해야만 이 세대 먹고 산다. 바로 이런 것인데, 바로 이 시기가 지금 4차원, 사랑과 조화와 호혜로 이동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다. 그래서 이 1980년도부터 2030년까지가 그 변화 시기라고 보고 이 시기에는 커다란 지구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그러고 이제 이게 종말 2012년이 종말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극이동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가 조성이 되고 또 보다 성숙한 결실에 타노스 있는 성숙한 결실의 시기다. 그리고 마야의 최종적으로는 이게 하나의 시간 전환하는 시기라고 이렇게 예언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노스트라다무스가 1999년도에 지구가 멸망을 한다고 했다가 마지막에 빛이 보인다. 인류에게 구원의 희망이 있다고 얘기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희망이 무엇이냐? 인류가 멸망한다는 게 뭐에 가장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핵전쟁입니다. 사실은 세계 핵무기를 모으면 몇백 번을 멸망을 할 수 있는 무기를 서로 진영을 갖고 있어서 실수로 한 방 누르면 이것이 날아가서 다음 보복으로 날아왔다 갔다 하면 지구는 괴멸될 것이 우리는 스스로 서로를 죽일 수 있는 무기를 서로 쥐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세상에 살았는데 이게 바로 이 시기하고 비슷한 85년도에 레이먼 대통령이 공산주의가 너희들이 국민들이 모두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왜 국민을 이렇게 억압하면서 잠궈놓고 있느냐. 열어라. 자신 있으면 열어라. 그래가면서 그 베를린 장벽에 대해서 거기 가서 스피치를 하고 무너뜨리려고 했고 핵 필수 협상을 하자고 제의를 했죠. 그때 고바초프가 그거를 호응한 것이 하나의 지구의 운명을 크게 바꾼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바로 1985년도에 있었다. 그래서 뭐 긍정적인지 모르지만 이런 하나의 시대적인 변화의 가능성이 있었던 거이고 또 올해가 바로 2012년 작년 말이라는 것이 지구로 볼 때는 60개국의 주요 지도국이 지도자가 바뀐다는 것은 하나의 새 시대를 만들려는 어떤 지구적인 뭐도 아니겠느냐, 뭐 이런 하나의 기대가 같이 좀 작용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는 가능성을 이렇다죠. 이런 내용들은 제가 사이버북이나 아까 얘기한 희망의 선택이라는 카페에다가 이렇게 올려놔는 것처럼 요약적으로 그러면은 우리에게 희망은 무엇이다?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연찮게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보니까 21세기에 등록되는 이 자료가 있는데 1950년대 전쟁의 표 속에서 한국에 대한 미래의 예언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고 현실적으로 지금 많이 이루어져 있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예언들이 그 속에 들어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한번 보죠. 세계의 중심국으로 갈 거다. 1950년대 아담스키라는 사람이 있었고 고려원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세계 경제 선진국이 되고 민주적 통일조국이 된다.
뭐 참 좋은 일이죠. 이 속에 보면 고층 빌딩을 통해서 주택 문제를 해소하고 기후와 완전 전화가 이루어지고 고속도로 전화 열차, 과학경정, 요즘 이게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희망이 무엇이냐? 우리나라의 희망이 과학 정신혁명이 한국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세계의 철학의 중심이 된다. 그런데 과학혁명이 일어나는데 노벨상 수상자가 100여 명이 탄생하고 한글은 세계어로 채택이 되면서 종교의 모든 신비가 전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면서 이 종교라는 것이 하나로 통합되는 어떤 그런 큰 정비가 한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세계의 정신적인 중심국 지도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1985년도에 소설단을 읽고서 사실 우리 역사에 대한 긍지를 가지는 계기가 됐는데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사실 우리가 세계 중심국, 정신지도국이라는 얘기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얘기까지 아울러서 굉장히 가슴 속에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아주 내게 통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을 만하다. 우학도인의 그 소설단의 주인공이 우학도인인데 이 양반의 제자들이 아직도 이 삼태국에 가면은 그 제자들이 나와서 같이 좀 강의를 듣고 하고 있는데 인류의 문명의 시작지가 바로 감방백두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중국을 중심으로 보면 감방이라 그러면 동북 쪽에 바로 만주. 그런데 옛날에는 이 말을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우리 어떻게 보면 쇼비니즘, 우리나라에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얘기지 진짜 이럴 거냐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홍산 문명은 많은 시사점이 있는데 에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거성 문명은 이루지 않았지만 정교한 옥문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철기 문명이 사실은 지배 문명이거든요. 철기 문명이 이 황하강, 양자강 유역보다 400년이나 앞서 나왔다는 문명. 그래서 이 인류의 문명 자체가 400강 문명 이전에 이런 홍산 문명이 앞섰다고 해서 지금 중국이 그걸 갑자기 만주가 자기네 땅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민족, 자기 민족이 아니라고 했다고 그냥 대답이 공하니까 이제 그쪽까지 아우르는 말을 동공정을 하게 된 원인이 이런 거죠. 그래서 바로 한국이 중심이 돼서 세계 인류의 평화가 건설이 된다는 메시지와 함께 21세기에 다 바로 정신지도부로 들어서는다는 긍정적인 얘기가 바로 소설단에 나오는 얘기여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정신적인 지도자는 우리나라에서 정신적인 세계를 리드할 정신이 탄생한다는 점에서 이건 성도 중간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많이 좀 풀렸는데요. 미래 대통령은 바로 18대는 무궁화 대통령이 된다. 그리고 보니까 박근혜 말인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차차기에 가면 차차기 대통령의 통일한국을 보면서 세계 강국이 될 거나 믿거나 말거나 저는 저도 학문을 한 사람으로서 과학적인 검증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도 있고 또 확실한 것들을 얘기를 하지만 아무튼 이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다. 그런지 모르겠다. 저도 메시지가 떴는데 그래가지고 저 인터넷에서 샀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상국가 건설을 하려면 어떤 지도자가 나와야 되느냐. 여러분들 사실은 다 앞으로 세계 지도자의 덕목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보이고 어차피 우리가 세계 정신 지도국이 되면 여기 누구들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상국가를 건설하려면 어떤 지도자가 나서야 되는 것을 제 나름대로의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요. 바로 플라톤의
지상낙원입니다. 이 사람은 지상낙원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냐? 철인이 정치를 해야 된다. 그렇죠? 잘 알다시피 철인은 덕과 이성적인 판단 능력과 희생정신을 갖고서 국민을 적재된 시민정신을 갖추면 이상적인 나라가 건설된다. 지상낙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 인간관계의 합화를 만들어낸 메스로라는 그 산업혁명을 미국에서 일으킨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자아실현형 이상향을 만들 수 있다고 제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욕구, 우리는 인간을 근원부터 한번 살펴봐야 인간이 어떻게 해야 행동하고 어떻게 해야 서로 화합할 수 있는가가 나온다 이거죠. 인간의 욕구가 5단계로 발전한다고 보는 겁니다. 첫째 욕구는 무엇이냐?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바로 고통이 옵니다. 춥다든지 먹지 않는다든지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이 세 가지는 바로 몸에 충격을 주고 생존에 위협을 주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명에 위협을 주는 요소가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면 다른 걸로 발전할 수 없어요. 북한의 수용소 굶겨버리니까 말이 많던 사람이 굶겨버리니까 머리가 잘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 사람의 능력이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 생리적인 욕구가 가장 기본이고 이것이 달성되어야만 다음 이 욕구로 발전합니다. 다음 욕구는 뭐냐? 좀 더 안정적인 것. 우리가 생존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으로 편하게 길게 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안전의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어 나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소속감이나 사회적인 욕구로 발전하게 되고 사회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자존의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가 나도 잘났다. 그 다음엔 자기 실현의 욕구. 그래서 이 단계를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에고적인 욕구라고 베이스적인 에고적인 욕구라고 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안전하기 위해서는 연장선상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을 살리고 안전하게 하기 욕구가 충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회적인 욕구가 발동하는데 사회적인 욕구라는 게 그렇습니다. 시골에서 나도 갑자기 서울로 올라와서 학교를 다니니까 시골 사투리 썼다고 전부 까르르 묻고 막 그러는데 그때 제일 필요한 건 뭐냐? 내가 친구로서 받아들여주면 좋겠다. 동료로서 받아들이면 좋겠다. 이게 소셜 욕구의 애정 욕구의 첫 번째 욕구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조금 하다 보면 친구도 사귀고 그러면 나도 잘났다. 이게 바로 자존의 욕구입니다. 자존의 욕구가 다 나도 잘났으면 그 다음에 뭐냐? 내가 뭔가를 실현을 한다. 이런 하나의 창조 주체적인 실현. 그것인데 이 메스로 선생은 바로 이 자아실현의 욕구, 이런 욕구를 넘어서서 자기 실현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 이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이면 바로 이성향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이 사람은 그렇게 본 겁니다. 생리 안전의 욕구는 에고적인 욕구이고 그 다음에 소속과 자존의 욕구는 사회적인 욕구인데 이거를 초국하고 나면 자아실현형 지도자 이런 사람이 이 사회를 밝게 만들 수 있다. 결국은 이것은 하나의 신체적인 거에 비하면 이 중간 사회 욕구는 감정의 욕구입니다. 명예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자기 실현은 좀 더 정신적인 이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인 욕구가 아니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호핀스라는 분은 정신치료학의 전문의이신데 이 사람이 가장 이상적으로 본 것은요. 이 사람이 모든 감정이라는 것이 건강과 감정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의식을 건강과 감정이라는 레벨로 1에서부터 1000까지를 분류해서 특수한 독특한 검증 방법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단계가 이렇게 해서 층까지 올라갑니다. 맨 아래쪽은 뭐냐면 굴욕, 수치심, 그 다음에 비난, 죄의식, 슬픔. 그런데 제가 이걸 분석을 세 단계로 했습니다. 100 이하는 뭐냐면 굴욕이나 비난은 뭐 절망, 후회, 슬픔 이런 것은 자기 자신을 긍정하지 못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왜 최근에 길거리 가다가 무조건 그냥 남을 가해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실은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형입니다. 사회에 악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포자기형이 많습니다. 자포자기형은 자기 마음속에 고통이 사실은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엄청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자긍심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막 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 긍정적인 자기 긍정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필요한 약이 된다. 그 다음으로 올라가면 이 욕망과 갈등과 미움과 분노와 자존심과 이런 단계에 가면 뭐냐면요. 자기는 존중하는데 남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남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끊임없이 부딪히고 투쟁하고 거기에 이런 그 갈등과 분노와 이런 두려움 이런 것이 많이 올라나는데 200의 단계가 될 때 비로소 남도 자기와 같이 인정하는 단계가 되어서 이 단계는 용기와 긍정, 신뢰, 낙관, 포용, 용서 이런 단계로 해서 이성이라는 단계가 400단계입니다. 이성의 400단계는 무엇이냐? 이성이라는 게 뭡니까? 남하고 나하고 같은 원리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성의 단계는 객관화의 단계입니다.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프다. 내가 고통을 받는 일을 남한테도 해주지 말자. 이것이 하나의 이성적인 단계인데 우리가 이성은 얼음 속에 갇힌 칼과 같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감정이 배제된 논리적인 것에 불과한 겁니다. 이 위에 갈 때 비로소 감성이 작동하는데 여기는 사랑과 존경과 기쁨과 감사와 평화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수준의식이라는 단계까지 올라가는데 이것이 바로 감정의 단계이자 건강의 단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이와 같은 감정의 단계를 맞아 잡혀있지 않는지를 반성하고 이거를 업그레이드 해야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홉킨스 박사의 의식성장형의 이상인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부정 속에서 자기 긍정으로 가야 되고 자기 긍정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부정하는 데서 좀 더 나가서 자타, 나도 남도 긍정하는 그 단계에 가서 감성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사랑과 감사, 평화 이런 것을 추구할 때 다른 사회가 이루어진다. 이런 이상적인 세상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같이 더불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몸과 마음의 건강과 행복은 바로 이런 도인적인 깨달음에 있는 사람들이 다스려야만 다른 사회가 이루어진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왜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틀어도 봤겠지만 여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은 왜 사느냐? 이성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산다. 보라, 푸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나도 이상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로 다짐하였다. 우리 청년시대에는 부모의 사랑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처자의 사랑보다 더 강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라와 결의에 바치는 뜨거운 사랑이다.
나의 우루와 나의 강성과 나의 부모를 버리고라도 이 강한 사랑을 따르기로 결심하였다. 이 길을 택하였다. 이 깨달은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누굴까요? 젊은 나이에 조국을 위해서, 이 조국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선지 문범이 이사예요. 예,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산다는 것이, 그래서 이 제가 근세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가, 이걸 한번 추리해 봤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할 거야? 인류 문명이 지금 크게 바뀌었습니다. 옛날하고 지금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옛날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인류 맨 전에 과거는 수렵시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냥하고 채취해서 먹고 살다가 그 다음에는 남의 것을 뺏어서 자기 것으로 하는 전쟁을 통해서, 부강력을 통해서 잘 사는 세상을 구해냈죠.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바로 시장 경쟁 사회입니다. 상품 경쟁 사회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옛날에 일찍이 없었던 큰 변동입니다. 알게 모르게. 무기만 가지고, 무기가 아니라 자급자족, 이건에서 투쟁은 환경, 투쟁은 부국강경, 무기. 얼마 전만 해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런 부국강경이죠. 그런데 지금은 바로 기술과 창의와 능력, 상품 서비스를 경쟁하는 시대가 됩니다. 이게 지구의 인류의 삶이 엄청나게 크게 방법이 바뀌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일하죠? 나와 가족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런데 나와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데 또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고객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그만큼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로 나와 가족을 위해서 일하지만 또 밖으로 보면 회사와 고객을 위해서 지금 다들 일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내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죠? 성공을 하려니까 회사가 잘 돼야 되고 고객이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게 나의 성공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지금 이미 산업이 분화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남을 위해서, 남이 필요한 것을 만들어서 남한테 필요한 것을 잘하면 성공합니다. 애플 컴퓨터와 삼성 컴퓨터가 붙은 것이 더 편리하고 좋은 상품을 만들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고객이 가장 필요한 좋은 상품을 만들면 세계 부자가 되잖아요. 바로 내가 일하는 것이 난 성공하려니까 고객과 회사가 만족하고 성공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러면 남의 만족과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러면 바로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기주의에서 바로 남이 잘 될 때 내가 잘 되는 사회가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홍익정신이라는, 남이 잘 되도록 서로 사회적으로 불신과 뭐가 있지만 사회가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조금만 도와주면 남이 잘 되도록 열심히 한 사람이, 의사가 환자들한테 열심히 해주고 뭘 상품을 하는 사람이 열심히 남을 위해서 개발해주고 해주니까 성공을 한다면 이 사회가 이 불신의 장치만 없애고 사회적으로 서로 이렇게 보호만 해준다면 바로 남이 잘 되도록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 우리 남이 잘 되도록 열심히 도와가는 정신을 갖고 살자. 그것이 바로 홍익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갈등을 극복하고
동서남북의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거 아니냐. 무엇으로 이 자본주의나 공산주의와 이 갈등과 이 빈부와 격차를 해소할 거냐. 우리가 남을 서로 도와주고 성공시키는 철학을 가지고 할 때 우리가 좋은 행복한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즉 말하면 우리가 성공하는 사회는 바로 모든 사람이 성공하면서 홍익사회가 있죠. 그래서 홍익사회는 바로 홍익정책, 홍익경제, 홍익복지 이런 것을 구현했을 때 우리나라가 우리의 DNA 속에 있는 홍익정신을 다시 일깨울 때 이 사회는 남한테 서로 도와주고 잘 되도록 열심히 이끌어서 모든 사람이 화합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보면 매번 영국의 이사의 뜨거운 사랑, 사람을 위해서 하는구나.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 우리가 나의 이상이 아니라 이 많은 민족과 같은 사회의 뜻을 위해서 바치는 뜨거운 사랑. 그리고 김구 선생은 인류의 불행은 바로 사랑의 부족에서 비롯된다. 홍익이 바로 소셜러, 사회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이라 그러면 날 사랑 안 하는 사람은 이루어지지만 남을 위해서 잘 되도록 이렇게 하는 홍익의 사랑은 더 크고 넓고 더 큰 사회가 밝아질 수 있는 도구다. 그래서 김구 선생의 어록에는 홍익이 앉으신 이 국도당군의 이상이 바로 진정한 세계 평화의 발현이 될 것이고 교육을 통해서 최고 정신 문명을 건설하고 세계 인류의 모든 국이 되는 것이 김구 선생의 정부에 대한 바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현재 정부 여건은 어떻습니까? 집단 애고주의가 표만 뭉치면은 무슨 일이 되든지 만들기 때문에 다수의 사실은 흉포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립과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 중심의 복지 정책, 그냥 공짜로 앵겨주면 다 그냥 세상이 좋아질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왜 무엇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가? 아까 예를 들어 먹고 살만한 세상에서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최고의 보람이자 행복입니다. 여러분 남을 도와줘 보세요. 그 사람의 고마움을 느끼는 그 자체가 나의 고마움이고 가슴 따뜻해지는 즐거움입니다. 바로 남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바로 최고의 행복을 낳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만 가지고 하는 이건 집어던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공짜 복지거리 일자리로 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근원적인 행복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홍익만이 오늘날에 사회적인 모든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큰 정신적인 무기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일찍이 게오르그 선생은 당군조선이 동바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홍익이야라는 당군의 총치인은 지구상에 존재했던 권력 중에서 가장 강력한 법이며 완벽한 법이라고 설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사상은 21세기 태평양 시대를 주도할 세계 정신 지도사상 앞에 얘기했던 거하고 맥이 통하죠? 네. 그래서 바로 25시에도 피찬 동방에서 온다는 말을 했는데 바로 이 동방이라는 말이 한국을 말한다. 여러분들 이 지도가 무엇입니까? 장개선 총통이 이시영 총리한테 물었습니다. 당신들 백제가 어딘지 아냐? 내가 여기서 태어났는데 여기 옛날 백제였어. 옛날 이런 땅이 있습니다. 바로 역사를 제대로 아시고 독립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양자람 전공성이 전부 백지땅이었다. 또 하나의 그 한국에 대한 예언 지도를 하나 소개하면, 미국의 유명한 예언가 존 키프가 2006년도에 발표한 한국에 대한 예언 지도가 있습니다. 1936년도가 되면 한국 지도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광우병을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이란 침공을 2003년도에 할 거며, 쓰나미가 2005년도에 그 동남아를 밀릴 거라는 예언을 적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지도에는 일본은 한국의 식민지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한번 보십시오. 사실 제가 그 소설 단에 이어서 소설 다물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다물에는 만국 통일이 아니라 만주, 몽골, 이런 지역들이 전부 다 하나의 한민족 대통합으로 일어날 거라는 그 예언을 보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있으면서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첫째는 중국이 붕괴가 되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저런 했는데 여러분들 남북 통일을 무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정치적인 타협으로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쉽게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육자회담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 가능성을 어디서 보느냐? 우리 대한민국이 앞에 예언서에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과학이 발전하고 정신문명이 발전하고 홍익으로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행복해지는 세상을 홍익이 실현돼서 이 땅에서 만들어진다고 보면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이 빛을 발하고 문명 과학도 발전하고 모든 게 발전하게 되면 북한이 당분의 홍익정신이라면 우리도 더불어 같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만주의 고구려 땅의 후예들이 우리도 당신하고 같은 편이야. 그리고 청나라도 신라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가 아닌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고 양자경 절강성의 그 후예들이 우리도 여기에 그 치유천왕을 상을 모신 묘족이 여기 있죠. 거기도 우리도 같이 합시다. 홍익정신이란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인데 그 세상 만드는데 우리도 같이 합시다. 저는 그런 꿈이 무엇으로 이루어질 거냐. 우리가 홍익정신을 살려서 이 나라가 홍익으로 모두 행복한 나라가 된다면 저절로 세계 정신문명 지도국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한민족 모두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세계 평화와 행복을 만들어내는 선도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꿈을 꾸면서 이상으로 가만있어. 잠깐 또 내가 자료를 더 보태게 있네요. 세계 예언가들이 이게 인터넷에 요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엄청난 그 예언가들이요. 줄줄이 예언을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장밋빛 예언. 이 사람은 3대 예언가인데가 독일 통원도 예언했는데, 통일한국이 되면 엄청난 영적, 물질적 부강이 일어나고, 열강 중에 뛰어난 나라가 될 것이다. 닉 조너스 목사는 통일한국은 영적 경제에서 좀 비슷하죠? 일본과 독일을 능가하고 혼돈때 국가들의, 세계 국가들의 안정을 이루는 역할을 할 거다. 그 다음에 캐서린 브라운은 하늘 위에서 영적 기로 봤더니 하늘 위이 열리면서 금빛 용액을 확 쏟아부는데 바로 거기가 서울의 하늘이다. 그러면서 이게 세계로 퍼져나가는 꿈을 꿨다. 중국인 목사는
한국을 추수때 지도자로 세웠다 하는 그런 예언이라든지 이런 것이 인류의 시작, 문명의 시작, 우리 화려했던 조상들의 정신이 21세기에 다시 살아나면 바로 세계가 풍부하고 꿈꾸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나라로 우뚝 서게 되리라고 기대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예.